그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네네. 대출 규제 완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뭐 시행일자가 3월 1일부터던데 네네. 혹시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네. 3월 2일 날 시행된다고 아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나왔는데, 첫 번째는 다주택자분들이 규제 지역에 집 살 때 이전까지는 대출이 하나도 안 나왔지만 LTV를 30%까지 허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규제 지역에서. 네, 규제 지역에서.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네 군데 구에서 다주택자가 집 살 때 대출을 못 받았지만 LTV를 30%까지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규제 지역 30, 비규제 60%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9억 이상짜리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퇴거해줄 때는 전입을 해야 되고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주담대가 안 되고 전세 퇴거 자금으로. 그런데 이런 각종 허들과 제한 사항들을 완화를 해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생활안정 자금 목적이라고 기존에 내가 아파트가 있는 걸로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2억밖에 안 냈었어요. 연간 한도가. 근데 그거를 연간 한도를 풀어줌으로써 뭔가 대출을 더 늘려주겠다는 그런 시그널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이시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전에 변동금리로 하셨던 분들은 거의 많게는 2배 정도까지만 올라가 있는데, 이분들이 대환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DSR이라는 그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한도가 안 나오거나 그래서 못 받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 조치를 해서 DSR 규제가 이제 시계열로 보게 되면 점점 강화가 됐거든요. 최근 2년에. 그래서 DSR 규제가 덜 약할 때 받으신 분들은 지금 강화됐으니까 못 갈아타 하시는 건데, 이거를 처음에 대출 받을 때로 돌려서 소급해주겠다. 이런 방침이 나와서 주담대를 갈아탈 목적들, 금리를 인하할 목적들은 이제 DSR 규제를 덜 받는 상태로 돌려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주택자분들이 대출 한대가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요.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서민 실수요라고 계십니다. 서민 실수요. 이분들은 이제 연소득이 9천 이하고 투기 지역에 집 살 때 9억 이하를 사게 되면은 LTV가 50이 아니라 70%를 적용받게 됐었거든요. 그러나 대출 한도가 이제 6억에 막혀 있었는데 그 6억을 폐지를 했어요. 6억을 폐지했다는 얘기는 나의 DSR만큼 서민 실수요 자격이 되면 뭐 7억, 8억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완화한 조치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6가지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포괄적으로 풀어준 거라서 지금까지 새 정권이 들어와서 한 1년간 규제를 계속 완화를 해줬는데, 이번에 3월 2일 날 시행된 거는 정방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완화를 해줬다고 저는 보여요.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야, 진짜 뭐 많네요. 야, LTV 30%인 거는 이제 규제 지역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서초에 뭐 아파트 30억짜리 들고 있는데 대출이 하나도 안 되다가 지금은 한 9억 정도 대출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집 살 때. 30억짜리 집 살 때 이제 9억 대준다. 야. LTV가 제로에서 30으로 풀어졌다는 건 되게 기념비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이 다주택자가 LTV 제로가 나온 게 2018년 9.13 규제였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니까. 그때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집 살 때 대출 한 푼도 안 나왔었거든요.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로. 그게 5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번에 풀어줬다는 얘기는 5년간의 올감했던 규제가 한 번에 풀리는 거니까, 제가 이제 대출만 봤을 때는 이거 되게 기념비적인 거고 의미가 있는 규제 해제다라고 판단이 되죠. 특히나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소득 여건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일 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억짜리 살려고 하는데 다주택인데 대출 안 나왔는데 6억이 나오면 사는 입장에서는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또 이제 뭐 이제 입주하려고 하는 그 분양권이라든지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못 들어가는 경우에 세를 줄 텐데 지금 전세금이 너무 낮아졌으니까 그런 경우도 그냥 차라리 그 30% 대출 받고 뭐 월세를 좀 준다거나 그런 분도 꽤 생기겠다 싶기는 해요. 맞습니다. 야, 전세금 반환 이것도 꽤 허들이 많이 낮아지긴 했네요. 지금 뭐 역전세 때문에 전세금이 낮춰지고 또 새로운 세입자분을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분이 돈을 못 빼주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허그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관련해서 허그가 이제 보증을 많이 해줬는데, 그게 매월 지금
반환해서 대입엔즈 하는 금액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가 예상액이 한 1조 정도 된대요. 네. 대입엔즈 해주는 금액이.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출로 좀 풀어주면서 전세 퇴거 자금을 임대인이 대출받아서 좀 원활하게 하려는 방침이 아닌가. 그래서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많이 해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5억 초과 고가 아파트 규제 지역에 있으면 퇴거 자금이 안 됐었는데 네. 그걸 풀어준다는 얘기는 뭔가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전세가 들고 날고가 좀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9억 넘어가는 규제 지역 아파트에는 본인이 꼭 살았어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집주인들이 전세 빼주면 거기 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조치도 완화된다고 하니 뭔가 전세가 들고 날고가 좀 대출을 받아서 원활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전세금 반환하는데 전입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네, 약간 엇박자죠, 지금은. 네네네. 예, 근데 그렇죠. 야, 생활안정자금 이것도 강력한 것 같은데요? 예. 기존에 내가 집이 있어서 대출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어서 네. 받고 싶으면 소득이 되고 하면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2억으로 원래 1억으로 묶어놨다가 2억으로 늘려줬다가 이제 다 풀어준 거거든요. 네. 다만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싶어도 네. 그동안 쉽지 않았던 게 이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 네. 그 조항은 아직 남아있어요. 네, 그거는 아직 남아있어서 지금 2억이 넘어갔다고 뭐 막 3억 받고 4억 받아서 뭐 네. 분양권 사고 이러면 아직 안 된다는 거. 그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원이 네. 다 안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급한 불을 끌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금리 대환하는 것도 그것도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예. 사실 DSR 규제가 야금야금 강화가 되다 보니까 네. DSR 규제가 널널할 때 주담대 받으신 분들은 금리를 변동으로 당시 낮았지만 지금 되게 높아서 네,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처음에 제 기억에도 2% 네. 뭐 초중반에 맞아요. 했다가 변동으로 가면 지금 5가 넘어가니까 2배가 넘었는데 이분들이 다시 요새 고정금리가 좀 저렴하니까 네네. 시중은행 고정금리가 인터넷 전문은행은 3자가 찍혀서 3.99 이렇고 네, 네. 일반 시중은행은 4% 뭐 4% 초반 이렇거든요. 그래서 고정으로 잡아놓으면 좋은데 과거에 받아놨던 분들이 DSR이 초과돼 있기 때문에 갈아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걸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네. 한시적으로. 그래서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때문에 다시 예전 DSR 규제를 소급해서 적용을 하면 갈아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넘어가는 금리를 한 4% 초반, 4% 네. 고정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상황은 네. 가능한 거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 6번도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6번이 이제 무주택 분들이 집을 네. 살 때 네. 지금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이나 규제 지역의 LTV 50%인데 네. 내가 서민 실수요자 자격이 되면 그래서 네. 서민 실수요자 자격이 뭐냐면 소득이 부부 합산 9천이 넘어가면 안 되고 주택의 가격이 9억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LTV 20%를 더해줘서 LTV 70%만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긴 하나 대출의 한도를 6억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이 많아도 6억까지밖에 DSR이 남아도 6억까지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 6억의 한도를 지금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 집 살 때 내가 서민 실수요면은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서민 실수요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 네. 존재하죠. 야, 그럼 사실 여기에서도 또 몇 가지 대출들은 네. DSR 또 적용이 또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어떠세요? DSR 이게 규제가 이 6가지가 DSR 때문에 혹시라도 의미가 없는 정책도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정확히 보셨어요. 어떤가요? 맞아요. 어떠신가요? DSR 규제가 가계대출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6가지 중에서 2번, 두 번째,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빼고는 네. 모두 다 DSR 규제를 받는 가계대출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가계대출에 작동되는 DSR 규제가 현재 은행권 40%, 비은행권 50%인데 네. 지금 다주택자 규제지역 LTV를 풀어주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2억 한도를 풀어주더라도 결국에는 나의 소득에 비례해서 DSR 40까지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이미 DSR 40이 넘어가신 분들은 이거 다 풀어줘도 대출 한 푼 안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컨트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LTV는 예전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로 돌리지만
DSR만큼 꽉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정책의 완화된 효과가 네.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DSR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득이 뭐 일반인들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분들은 숨통이 트일 거고. 예,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숨통이 트이고 아니면 대출을 상대적으로 안 받아 놓으신 분들은 또 트이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고 네. 지난 1, 2년간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DSR이 다 차 있거든요. 그래서 DSR 차 있어서 전세 퇴거 자금 할 때도 가계대출도 어렵고 막 네. 이래서 우회적인 경로로 비싼 이자 쓰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좀 뭐 이런 속된 말로 간의 기별도 안 오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정작 급한 거는 지금 네. 사실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전세 퇴거인데 DSR로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풀고 있으니 혜택은 못 받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네. 근데 전세 퇴거 이제 기존 대출 없는 분들은 전세 퇴거만 진행하는 경우는 네.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하고 한두 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전세 맞춰지면 또 갚고 네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라면. 그렇죠. 썼다가 갚고, 네. 썼다가 갚고. 잘하고 있네요.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열려 있는 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봐지긴 하거든요. 네네. 그 빌왕 사건처럼. 예. 그냥 뭐 이걸 하나, 둘, 100개, 200개를 늘려도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네네. 오히려 뭐 풀피도 되고 막 그러니까 네네. 무한대로 그렇죠. 늘어날 수 있는데 네네. 이것도 아무리 자산을 담보로 하기는 하지만 네.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면 안 되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총량 관리의 의미, 총량은 네. DSR로 컨트롤을 하고 전체적인 거는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씩 풀어주되 총량은 DSR로 잡아놓겠다 이런 것 같아요. 사실 DSR이 대출 받을 때 작동이 하면서 40%까지만 받는데 이 40%까지 받아놓으신 분들도 금리가 오르면 네. DSR비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만큼 받으라고 했지만 최근 1년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40까지 한 사람도 이자가 올라가서 45, 47, 50, 60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새로 대출 받을 때도 DSR 네. 풀어버지면 DSR비를 걷잡을 수 없이 금리 인상기에서 올라가니까 네. 뭐 이렇게 잡아놓는 것도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이해는 좀 되더라고요. DSR이라고 하면은 탁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이걸 좀 한번 사례를 보면 예. 만약에 뭐 소득이 뭐 3천이든 4천이든 5천일 때 네. 그때 도대체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예시를 들면. 네. 제가 월급이 100만 원이면 네, 급여 100만 원. 급여 100만 원. 근데 100은 너무 작지 않아요? 너무 작아요. 예시가. 그러면 500으로 할까요? 뭐 아니 얼마나 그래도 네. 뭐 한 급여 한 2, 300 정도는 잡아야 되지 그럼 않을까? 300으로 잡겠습니다. 300. 네, 좋습니다. 급여 300인 사람이 네. 집을 살 때 네. 주담대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네. 40%만큼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40%. 급여의 40%만큼만 네.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이 40%면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300 중에서 120만 원만큼만 이 원리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자율로 환산하면은 이제 한도 금액이 나오는데 네. 네. 그런데 120만큼만 주담대를 받아놨는데 이자가 올라서 130, 140, 150, 200이 되면 네. 이 사람의 DSR은 점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 총량으로 관리할 때 120만큼만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을 상환하고 있으니까 DSR이 거의 60이 돼버리는 거죠. 이미 오버했네요. 이미 오버했어요. 이미 다들 오버를 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풀어주면 총량 입장, 관리하는 입장에서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40은 110만 원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DSR에. 원래는 DSR이 없었잖아요. 원래는 없어. DSR이 처음에 나온 얘기가 박근혜 정부 때 나왔거든요. 네. 꽤 역사가 좀 있는 규제입니다. 그래도 한 7, 8년 전에 나왔는데 네. 그때도 작동을 했는데 유명무실했습니다. 기능이 별로 안 됐었어요. 이렇게 비율이 빡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 정권에 뭐 집값도 오르고 대출을 좀 수요를 잡기 위해서 DSR을 도입을 했는데 좀 강하게 도입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DSR을 언제 풀어주느냐 이것도 관건이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지금 DSR만 빼고 하나둘씩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규제는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예요. 대출에서는 DSR. 네. 예. DSR이고 또 하나는 우리 대출 규제 중에서 이런 대출을 받으면 주택을 취득하지 마세요. 네. 이게 남아있어요. 아까 네, 우리 네. 6가지 규제 완화책 중에 생활안정자금이 그렇고요. 네. 또 전세 대출이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은 1주택자까지는 대출 보증을 서주는데 2주택자 되지 마세요라는 규정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받게 되면 집을 사지 마세요. 규제지역에 집 사지 마세요라는 이런 아직 그 취득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풀릴 거예요. DSR은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이 취득을 완화하는 규제는 취득을 제한하는 규제는 풀릴 겁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규제 완화해주는 게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 타겟으로 풀리고 있는데 또 일시적 2주택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다 포함되어 갈아타기 하실 분들. 근데 지금은 사실 개수를 늘리고 주택을 취득하려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취득 제한하는 규제는 유행이 지난 규제라서 풀리긴 풀릴 건데 아직 정부 정책 입장에서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타겟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정상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두 번째 건 풀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이미 그 실수요 그룹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라는 정말 핫한 아이템이 나와서 시장을 거의 대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40조가 예산이었는데 출시 열흘 만에 10조가 팔려 나갔으니까 30%가 팔려 나가서 9억 이하 주택 시장은 특례 보금자리로는 굉장히 핫한 것 같아서 무주택이나 갈아타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쓰면서 9억 언저리의 가격대 물건들은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것 같고. 야, 11만에 10조면 진짜 세네요. 네. 와. 굉장히 10조가 팔려 나가는데, 물론 그 10조 중에서 어떤 대출이 팔려 나갔는지는 봐야 되는데, 거의 60%는 기존 대출 상환, 금리가 높아서 상환이고, 나머지 30%가 새로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를 받은 거긴 한데, 아무튼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규제 아직까지 이제 특례 보금자리가 올해 내내 팔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내 계속 팔려 나갈 텐데 거래량은 계속 증가하는 거에 뭔가 기여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게 한도가 또 금방 찰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새 주변에 물어보신 분들이 열흘 만에 30%가 나가니까 한시적 유예라서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좀 조급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금리도 사실 당초 고시한 것보다 지금 0.7% 정도 낮아져 있기 때문에 또 금리가 낮을 때 받고 싶은 심리가 있고 또 매월 금리가 고시하기 때문에 이게 잘 팔리면은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또 금리를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쓰실 분들은 조급해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금리가 최저로 받게 되면은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을 하면 3% 초반도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엄청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지만 보통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우리가 4%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무난한 수준이라는 거죠. 장기 고정금리로. 근데 이 4% 금리도 매월 고시하기 때문에 3월 달에 이번에 또 고시할 때 더 낮춰질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는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고시된 2월 15일 고시된 코픽스금도 지금 0.4%가 내려갔기 때문에 시중은행 주담대도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높게 보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더 낮춰야 되긴 할 텐데 고민이 많이 있겠죠. 제가 조금 이렇게 현장에 뭐 전화를 돌려보면 8억대 매물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은근히. 9억이 넘으면 안 되니까 KB 시세와 매매가 두 개 다 넘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8, 9억대는 뭐 애매한데 광역시급에서는 그 정도 시세가 사실은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거의 대장급이다 보니까 30, 40% 내렸다가 그게 딱 8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불티나게 거래가 진짜 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다 이 말씀을 하시긴 하던데 현장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거래가 요즘 진짜 12월 이후로 특히 1월달 뭐 설 지나고 많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나온다고 하면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소문을 듣고 금액을 또 높여서 내놓으니까 네네.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이 네. 벌써 이제 살려고 하네? 하다 보니까 예. 금액을 높여서 딱 내놓으면 또 망설이는 거예요. 매수자분들이.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전까지 그 금액, 거래됐던 금액을 봤으니까. 네네. 그래서 막 줄다리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또 이게 올라가는 가격을 따라서 사냐 이 문제인데 네. 요새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자기 집을 파신 분들은 올린 가격에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 집을 팔았으니까 네. 저는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올라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서 사는 분들도 꽤 계셔서 그게 이제 지표로 현장 분위기에서는 올라가는 가격에도 붙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되게 미묘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야, 특례 보금자리론. 네. 근데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은행 걸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걸 이용하는 게 좋기는 좋은 거죠. 일단 소득 DSR 규제를 안 보는 상품이다 보니까 네. DTI만 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이 많이 나오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 수밖에 없죠. DSR 적용 안 되는 게 강력하네요. 네, 굉장히 강력합니다. 와, 네. 그러면 진짜 담보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담보가 있고 그냥 직장인이시면은 네. 예, 가능하니까. 특례 보금자리 한도가 9억짜리 아파트 최대가 이제 5억이거든요. 네. 5억이면 5억을 다 받을 수 있는 연봉을 계산을 해보니까 네. 기타 부채 이제 다른 대출 전혀 없다고 하면은 약 5,500 정도면 되세요. 부부 합산해서. 네. 싱글이거나 부부 합산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직장 초년생분들은 부부 합산하시면 될 거고. 네. 네. 연차가 좀 대신 한 5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 그 정도 될 수 있으니까 네. 하실 수 있죠. 그럼 실제 요즘 대출 의뢰 들어왔을 때 특례 보금자리는 의뢰가 많이 들어오시겠네요? 상담이 제일 많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예. 특례 보금자리가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네. 주택금융공사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서 비대면 신청이에요. 네. 그 대면에서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SC제일은행 거기서만 창구를 받아주고 온라인에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아무 은행 지점 창구 가서 이걸 물어보더라도 그 은행에선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대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이 상품을 판매로 인한 메리트가 크게 없어서 네. 이걸 쓰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이 그 홈페이지나 네. 공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자료를 받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가 안타깝습니다. 불티나겠네요. 전화가. 저도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보통 대기가 한 10대 명이거든요. 전화하면. 네. 근데 첫날 제가 전화해보니까 200명? 와. 그리고 홈페이지도 접속이 안 돼서 제 앞에 거의 한 3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와. 네. 그 정도로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는 초창기보다는 지금이 덜하지만 뭐 하나 물어보려면 좀 쉽진 않은 점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가. 옛날에 2011년도에도 보금자리로 나와서 네. 9종가 넘었다고 뉴스 기사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때. 예. 그때 그 관련된 장님이 나와가지고 기관 장님이 나와서 예. 이렇게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막 이렇게 자랑했는데 10일 만에 10조니까 와 이게 그죠. 꽤 크다는 느낌 들긴 하네요. 네. 어쨌든 그만큼 니즈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래,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그걸 원했던 분들도 네. 이게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딱 정리할 수 있는 게 너무 네.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방향이 다 없는데 특례 보금자리로를 받아서 다른 은행, 시중은행 주담대 상환할 때 네. 그때는 그 은행에서 그 중도 상환수를 내라고 하는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받아서 상환하면 그걸 공사에서 내줘요. 그게 첫 번째 좋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받아놨어요. 기존에 다른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있었을 때 네. 그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쵸. 이걸 공사에서 내주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세다. 그러면은 이런 마인드가 들잖아요.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네. 일단은. 네. 공짜라는 생각이 들고 받아놨어요. 그렇게 쓰다가 특례 보금자리론 이자가 높아져 버렸어요. 다른 은행이. 그러면 다른 은행 거 받아서 특례 보금자리로 상환할 때 또 수수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양방향이 다 없어서 일단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거의 그 은행 거는 1%가 넘어가는데 네. 3억 상환할 때 거의 300만 원이니까 맞아요. 이거를 내가 안 낸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놓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죠. 그게 그렇죠. 큽니다. 네. 제가 볼 때 그것도 커요. 이거는 저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네. 고정금리 해놓고 상황 봐가지고 또 갈아타서 또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큰일 났네. 이 영상은 또 나가면 또 더 팔리겠네, 이거. 근데 많이 팔릴수록 그거 아세요? 랭구님? 많이 팔릴수록 네. 금리는 오를 것 같아요. 아. 많이 팔릴수록. 그 모기지 시장이 구조가 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 이 대출 상품이 흥행을 하면은 그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이 대출 상품을 가지고 채권을 또 발행을 해야 되고 그런 뒷단이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이 늘어나면 채권의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금리는 당연히 오르게끔 돼 있는 채권 시장의 구조로 이게 많이 팔릴수록 나중에 받는 사람은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 원래라면은 박리담회로 많이 네. 팔았으면 네. 조금 더 내려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반대네요. 네. 자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 많이 팔수록 공사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지금 남아있는 규제들이 두 가지? 네, 두 가지. DSR과 네. 취득을 제한하는 규제.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남아있는 규제 차이입니다. 여기서 먼저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주택 취득과 관련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 관점에서 얘가 먼저 풀릴 가능성이 높겠고 네, DSR은 좀 안정화 좀 개념이 있으니까 네네. 늦게 풀릴 거고. 네. 야, DSR은 도대체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야, 이건 그거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대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그래요? 다만 한 가지 좀 약간 희망 고문을 네.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역전세 이슈가 오래 계속 있을 거라서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전세 반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집주인이 돈이 있거나 대출받을 여력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받을 여력은 DSR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DSR을 전세 퇴거자금 대출받을 때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네.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허그나 뭐 SGI 서울보증보험의 대입연재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이 깔끔하게 대출받아서 퇴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DSR 다 못 풀면 오케이. 다 못 풀어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전세 퇴거 자금 받은 거는 좀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주시던가 예외를 하면은 지금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허그에서 대입연재 하는 것도 사실 다 그게 세금이잖아요. 네. 국민의 혈세로 틀어막고 있고 대입연재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비용들이 다 사회적 비용이니까 그거를 다 임대인한테 전가시켜서 대출받도록 하면 역전세 이슈도 좀 제거가 되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 기대를 있죠. 이게 DSR을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6가지 중에서 전세금 반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네, 그만큼 다른 거 대출이 좀 있었지만 이 집이라는 담보가 멀쩡하게 존재하니까 거기서 그렇죠. 안정적으로 조금 몇 프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네요. 맞아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뭔가 리스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왜냐면 임대인도 어차피 대출 받았다가 다시 재전세를 놓는 과정에서 대출이 상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사실 정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세금 반환 이슈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 금융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걸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임대인 반환 보증,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그러니까 임대인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마련이 어려우니까 은행에서 어려우니까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서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 보증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증서를 끊어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전세금 반환을 해줘요. 이 제도가 원래부터 있었고 최근에 이 금액을 2억으로 늘려줬어요. 한도를. 그런데 그래서 임대인들한테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가서 보증서 서달라고 해서 그거 받아서 대출 받아서 퇴거시켜라 했는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요? 주택 가격이 일단 12억에 묶여 있고요. 최당 1억밖에 안 돼요. 대출 금액이. 최당 1억. 좀 작구나. 한도가 작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행에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돈이 안 됩니다. 시중은행들이. 일만 많고 전체 프로세스는 다 해야 되고. 서류 굉장히 복잡하고 프로세스 복잡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하세요. 이게 굉장히 저당 잡고
그런데 공사에 보증 신청하고 서류 워킹가 너무 그 서류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은행도 싫어해서 이걸 가지고 은행 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도 좀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대출해주세요. 혹시 향후 예상하는 대출 규제 완화 로드맵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실 3월 2일 날 이 6가지가 시행이 되면 네. 대부분 완화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대부분 완화가 됐고 여기서 더 풀릴 만한 거는 LTV 비율을 좀 더 늘리려고 하겠죠. 지금 다주택자 규제 지역의 LTV 제로에서 30인데 네. 뭐 10, 50까지 더 열릴 여력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정부에서도 흘린 게 현재 실거주 그룹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게 LTV 50인데 이거를 좀 더 늘려주겠다라는 뉘앙스를 풀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은 거는 LTV 비율을 풀어주고 DSR 비율을 뭐 올려주거나 DTI를 올려주거나 이게 비율 가지고 좀 컨트롤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실거주 LTV가 50밖에 안 돼요? 규제 지역은 50입니다. 규제 지역은 비규제는 70이고. 어떻게 보면 50이면 좀 작긴 작네요. 네, 규제 지역 50, 비규제 70인데 DSR 40으로 다 그냥 컨트롤 하고 있고. 야, 50% 가지고 내 집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을 텐데. 다른 그렇죠. 뭐 해외 국가만 보더라도 네네. 대출을 자국민한테 50%만 해줄게 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하거든요, 네. 사실. 근데 대출도 재밌네요. 대출이요? 생각보다. 네, 되게 미묘하면서도. 네. 이렇게 대출만 쭉 보고 있으면 지금 규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 엄청나게 강화되다가 한 1년 만에 이렇게 풀어지는 거 보면 이게 이렇게도 빨리 풀리는구나. 디테일 조절하시는 거 보면 공무원분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 입사하시면 거의 정년까지 가잖아요. 동일한 부서에. 근데 정권의 컬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정책의 내용들이 이렇게 뒤바뀌나.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는 대출 규제가 나올 때마다 시장과 역행하면서 그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규제가 이거 제대로 강화하는 거 맞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 1년 만에 똑같은 공무원분들이 작성하시는 이런 규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시장을 잘 아시고 분석하고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컬러와 수장이 바뀌었을 뿐인데.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대출 규제 정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왔었을 때 실제 은행에서는 진짜 적응이 안 되기도 했겠어요. 네, 맞아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또 더 심하게 이렇게 라고 막 오니까. 네, 그렇죠. 그 변화되는 것들을 뭐 학습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근데 그걸 다 해왔잖아요. 꾸역꾸역 해왔죠. 이렇게 꾸역꾸역 해왔고. 규제가 바뀔 때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알기보다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제일 먼저 빨리 인지를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는데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은행에 역으로 물어보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죠. 그리고 대출을 해주면서 집 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또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네,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엄청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정착되기, 지금은 이제 다들 아니까 정착되기까지 되게 민원도 많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내 집으로 내 돈으로 집 사는데 왜 보라 그래? 이런 상황이 정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르신 잠깐만 앉아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막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거기서 세부적인 거를 자꾸 꼬리 질문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를 그럼 집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조금 나도 헷갈리는 질문들을 계속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다 확인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에는 집을 살 때 주택수를 판단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세대 전체 그러니까 등본을 다 떼어와야 되고 기혼 유무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떼어와야 되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부부셨다가 별거 중이신 분들은 연락을 잘 안 하시잖아요.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아닌 분들이 한쪽 분이 이제 대출을 받으러 오면은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기혼자면 배우자분의 주택수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연락을 안 한 상황에서 이분이 은행에 나와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하고 이런 걸 써줘야 되는데 그런 참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었죠. 프로세스상. 지금은 지금 완전 그 반대 상황인데 네. 이제는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니까 그거는 차라리 대응하기 쉽겠네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얘기 안 해줘도 다 됩니다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전 국민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 오히려 풀렸다는 걸 몇 개 모르는 분들도 꽤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예. 대출이 안 됐었는데 뭐 이런 거죠. 2억밖에 안 됐는데 생활안정자금 3억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출 어떻게 완화되는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